어쨌든 해봅시다. 예, 이번에 뭐 금융 데이터, 금융 시계열 데이터라는 주제 가져왔고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파트 1에서 뭐 이런저런 내용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뭐 금융 데이터, 금융 시계열에 좀 특별한 특징이 뭐가 있냐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기존의 모델로는 부족하니까 새로운 모델 두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연 누나랑 도현이 형이 뒤에서 뭐 검정 추정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도현이 형은 조금 금융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델의 확장판을 조금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안 할 거예요. 임원진이 또 파이널 프로젝트 뭐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좀 일찍 끝내달라 그래서 그렇게 길게 준비 안 했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금융시계열 데이터에 무슨 특징이 있냐 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영어로 써놔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이제 볼라틸리티 클러스터링 뭐 이렇게 읽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뜻이에요. 볼라틸리티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 단어가 많이 많이 나올 건데 변동성이라는 뜻이다. 그냥 얼마나 변동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변동성 분집 현상 뭐 이렇게 읽습니다. 클러스터가 이제 뭐 분집을 이렇게 끼리끼리 모은다 뭐 이런 뜻이니까 회장님 몸개그 한번 해주시고 또. 네.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씩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왜 묶어놨냐면 같이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저 볼라틸리티 클러스터링이라는 변동성 군집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치 이펙트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놨고, 그다음에 밑에 두 개 있는 어시메트리랑 헤비테이스는 여러분 정규 분포 하실 때 그 뭐랄까 정규 분포는 대칭이죠 분포가. 근데 이제 뭐 한쪽으로 쏠려서 뭐 카이스퀘어 같은 게 되면 어시메트리한 분포가 되겠죠. 그런 뜻이고. 헤비테일스는 뭐 정규분포보다 T분포가 꼬리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치 값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써놓은 특징이니까 대충 감만 잡으시고 뒤에서 봅시다. 그래서 따분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데이터를 보면 좋겠다 싶어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이제 뭐가 보이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일단 뭐가 보이려면 무슨 데이터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위에 영어를 잘 읽어보면 Monthly Return of P&G Stock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저게 P&G는 그냥 기업 이름이고 궁금한 사람 위에 읽어보세요. 네. 그 P&G라는 회사의 주식으로 수익률이에요.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의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주식의 수익률이 월별 수익률을 이제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선으로 이어놓은 겁니다. 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부터 아까 말했던 이 네 가지 특징 있죠? 이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할 때 이 데이터 한 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갈 친구다 생각해 주시고. 네, 그래서 데이터에서 뭐가 보이려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뭔가 이제 주식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하면은 약간 또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주가 같잖아요, 왠지. 그러니까 저게 주가인 것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리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쪽, 금융 쪽에서는 또 특히 이 시계열 데이터 할 때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률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 데이터가 아니라 수익률 데이터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뭐 3월에 뭐 0.1이라는 값이 찍혀 있으면 주가가 0.1이다가 아니라 전달에 비교해서 0.1% 수익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냐라고 이제 막 써놨는데 보면은 크게 단순 수익률이 있고 로그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단순히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단순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막 100원, 130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에서 130원 됐으면 몇 프로 드는 거예요? 도현이 형 몇 프로 드는 거예요? 30% 드는 거죠. 이게 단순 수익률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 근데 이제 로그 수익률이라는 걸 별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익률은 그러니까 이번 달 가격에서 지난달 가격을 빼죠. 그럼 30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달 가격이 100원이었으니까 100을 나눠가지고 30%다. 30%의 수익률이다.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뭐 마트 같은 데서도 몇 프로 세일하면 다 이런 거죠. 근데 로그 수익률 그래서 왜 쓰냐 여기 써놨죠. 로그 수익률이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원에서 이제 130원이 되긴 되는데 다시 100원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은 늘어날 땐 30%였는데 줄어들 때는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모에 왜 110을 적어놨냐? 130입니다. 분모에 100이 아니라 130이 오기 때문에 딱 30%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더럽게 나올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분명히 가격이 똑같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얘는 30%고 얘는 마이너스 27%래. 그러면은 왠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3% 이득 본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대칭성이 발생을 하니까 통계적인 모형을 적용하기가 좀 까다롭고 마음에 안 드니까 로그 수익률을 적용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로그 수익률은 되게 쉬운데 사실 식만 보면 아까보다 쉬워요. 그냥 현재 가격에서 지난 가격 이렇게 분수로
뭐 지난 가격분의 현재 가격을 해놓고 로그를 씌우면 끝이다. 근데 이제 로그 성질 중에 뭐 분수를 뭐 뺄셈으로 바꾼다 이런 거 있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그래서 뺄셈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 분모랑 분자가 뒤바뀌었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100에서 130 되는 거랑 130에서 100 되는 거는 사실 분모 분자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분모 분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 그냥 뺄셈에서 앞항이랑 뒷항이 바뀌니까 부호만 바뀌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30%였으면 아니 여기서 플러스는 26%가 되죠. 로그니까 30%는 안 나올 거예요. 조금 다른 값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만큼 오르고 내렸을 때 뭐 똑같이 퍼센테이지가 나온다.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 분석에서 수익률이라고 하면 보통 로그 수익률 씁니다. 네. 그것까지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단순 수익률은 주로 이렇게 캐피털 R 그러니까 대문자 R을 쓰는데 로그 수익률은 대부분 이렇게 스몰 R을 쓴다. 이거까지 챙겨가시고 네. 네, 그럼 우리가 뭐 했냐면 이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가지 금융 데이터의 특징을 함께 알아볼 때 쓸 예제가 무슨 데이터인지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수익률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것까지 얘기한 겁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질문 있어요? 없어? 오케이, 패스. 어.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수익률이야. 로그 수익률이래. 그러니까 로그 수익률 보통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로그 수익률 찍어 놓은 거래.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막 뭐 모델 배우고 뭐 검정하고 막 별거 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뤄줬던 개념이 정상성이죠. 정상성. 근데 정상성 중에서도 더 특수한 경우가 화이트 노이즈였죠. 그러니까 아예 시점이 다르면 그냥 아예 콜레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조건이 많이 다른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화이트 노이즈인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화이트 노이즈의 그러면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세 개였죠. 뭐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안 할게요. 평균 일정하고 분산 일정하고 뭐 서로 다른 시점과 상관계수가 없어야 되고 이거 세 개 만족하면 화이트 노이즈라고 했었죠. 이거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자 이거야. 이 데이터가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로 평균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시점에서. 대충 빨간 선 그어서 평균 찾아보면 대충 이쯤 0 근처에 가깝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대충 평균이 일정해 보인다. 그러니까 저 y는 0을 기준으로 막 진동하는 것 같다. 평균이 0에서 일정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1번 조건은 오케이 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뭐 눈대중이고 뇌피셜이긴 하지만 뭐 그럴 듯 하잖아요. 네, 뭐 검정을 뭐 해보고 싶으면 해봐도 되겠지만 평균 일정해 보여요. 오케이. 근데 이제 평균이 일정해 보이는데 이게 내가 지금 저런 평균이 일정해 보이는 예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렇게 평균이 일정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 데이터에서도 저렇게 평균이 일정한 경우가 많은지가 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네가 그냥 설명하기 편하려고 평균 일정해 보이는 거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조금 볼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뭔지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데이터라고 했냐면 수익률 데이터라고 했어요. 근데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고 했냐면 보면은 뭐야 이거 키큰 누가 갖다 놨어? 이 단순 수익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빼고 로그 수익률 이렇게 막 빼잖아요. 근데 이게 그 우리 차분해가지고 평균 일정하게 맞췄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막 그래프가 진동을 하는데 막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 막. 그러면은 이 평균이 딱 봐도 일정 안 하잖아요. 그거 봤자 뭐 여기는 이 정도고 여기 이 정도고 평균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차분을 해가지고 그냥 그 값을 보지 말고 직전 값과 다음 값의 차이를 보면은 걔네는 평균이 0에서 일정할 정도로 약간 이렇게 좀 조정이 될 것 같다는 게 차분의 아이디어였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구하는 과정이 보면은 차분하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재값 마이너스 직전값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로그 수익률도 로그를 씌우긴 했지만 현재값 빼기 직전값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차분하는 효과랑 비슷한 효과가 나가지고 실제로 수익률 데이터는 대부분 이렇게 평균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편하려고 그냥 이상한 거 들고 온 게 아니다. 보통 이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가 화이트 노이즈인지 판단하고 싶은 거였고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인 평균이 일정하다는 걸 판단한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 3번이 남았죠. 2, 3번을 봅시다 이제. 분산이 일정한지 봐야겠죠. 분산이 일정한지 어떻게 보냐? 평균이 일정한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찍 그어가지고 이 주변에서 대충 진동하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분산이 일정한지를 보려면 진동은 하는데 대충 비슷한 폭으로 진동을 해야 이게 분산이 일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 있고 작은 구간이 있어. 저 빨간 박스랑 파란 박스로 쳐놨는데 빨간 박스는 되게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죠.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훅 올라갔다가 훅 꺼지고 그 싱크홀 생각나네. 그거 봤어요? 그 무슨 강동구에서 뭐 싱크홀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학교에 스윗한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너 강동구민 아니냐? 살아있냐? 그래가지고 나 오토바이 안 탄다.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강동구보다 강남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서울시에서 이 얘기 왜 하고 있냐? 근데 어쨌든 그 싱크홀 위험 지역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이 부동산 떨어질까 봐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 비싼 데가 위험하겠죠. 강남 사는 분들 조심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변동성이 큰 구간이 있고 작은 구간이 있다. 큰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고 작은 구간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일정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지만 의심스러운 수준이니까 뭔가 정량적인 평가를 해보자 이거야.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자. 아직 분산이 일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정량적인 테스트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뭐랬냐? 우리 또 1주차에 그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KPSS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네. KPSS라는 테스트가 뭐냐? 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정상성을 만족하냐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정상성이랑 화이트 노이즈 중에 뭐가 더 센 조건이라고 했죠? 아, 좀 크게 말해봐. 어? 아, 틀린다면 크게 말하면 어떡해. 아, 그, 화이트 노이즈가 더 센 조건이에요. 화이트 노이즈가 더 센 조건이고, 그러니까 정상성이라는 건 그 평균 일정 분산 일성까지는 똑같은데 그 여기는 이제 서로 다르면 시점이 상관계수가 무조건 제로여야 된다는 게 화이트 노이즈인데 이거는 이제 시차가 같은 애들끼리만 같으면 된다는 게 정상성이기 때문에 정상성이 더 약한 조건이에요. 약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상성이 만족된다는 걸 확인이 되면 분산이 일정하다는 공통적인 정의가 있으니까 아 정상성 만족하면 분산이 일정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리 있죠? 네, 일리 있죠. 그래서 KPSS 테스트를 했더니 정상성에 만족하는 데이터래. 그래서 분산이 일정하대요. 뭐 눈으로 보기엔 아니었는데 그런가 봐. 정량적인 평가 뭐 저희 고수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 그래서 아 정상성에 만족하니까 분산도 일정하다. 일단 찜찜하지만 이 찜찜함을 뒤에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찜찜하지만 분산이 일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를 했더니 그래서 두 번째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화이트 노이즈인가 아닌가 이 주인공 데이터 있죠 이 친구가 화이트 노이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싶은데 하나 나왔어 이제 서로 다른 시점 간 상관계 수가 제로면 됐대. 이거 서로 다른 시점 간 상관계 수 보는 플랫이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ACF 정답입니다. 네, ACF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ACF로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보니까 어때요? 그 0 빼고는 다 그러니까 타임 레그 0. 0에서는 당연히 1이겠지.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 상관계수니까. 1 이상의 모든 레그에서 거의 0에 붙었죠, 애들이.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시점 간 상관계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만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나름 정확한 방법이에요. ACF 그래서 판단을 해봤으니까. 오른쪽은 뭐 쓸데없고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주인공 데이터 이 친구가 화이트 노이즈인 게 맞다.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 세 개 중에 뭐가 찜찜했어요? 이 세 개 중에 분산 일정 이게 찜찜했죠. 이거 뭔가 딱 봐도 이 변동성이 큰 구간이 있고 작은 구간이 있는데 이거를 분산이 일정하다고 해버리면 되냐? 만약에 분산이 일정한 거가 맞다면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를. 그래서 분산이 일정한 게 비록 KPSS 검정으로 확인이 됐지만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분산이 일정해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냐를 설명하는 게 아치 이펙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막 분산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변동성이 막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이런 거를 변동성 군집화라고 해요. 처음에 말했던 저 볼라틸리티 클러스터링 저거죠. 그 이거죠. 이거.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게 아치 이펙트예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묶어서 설명을 하겠다. 네. 어. 그래서 아치 이펙트의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할 거냐 이거를 이겁니다. 이전 시점 값의 크기와 다음 시점 값의 크기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똑똑한 분들이 물어보시겠죠? 앞에서 화이트 노이즈 하면서 서로 다른 시점 간 상관계수가 0이라며 없다며 뭔 소리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워딩에서 중요한 게 크기예요. 크기. 뭔 소리냐면 그냥 비교를 했더니 얘네들이 상관관계가 없는데 절대값을 씌우거나 제곱을 해가지고 그 음이든 양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크기만 봤더니 상관계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이게 아치 이펙트의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부호를 무시하고 절대값이나 제곱 같은 걸 씌워가지고 이 순수 크기만 봤더니 부호 무시하고 그랬더니 양의 상관관계가 있더라라는 게 아치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전 값들이 0에서 멀리 멀리 나왔죠. 여기 멀리 멀리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 크기가 크다는 말은 절대값이 크다는 말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제곱이 크다는 말로 알아들으셔도 돼요. 0에서 멀리 멀리 떨어졌죠. 크기가 큰 애들이죠. 그러면은 다음 값도 이게 이 방향일지 이 방향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기가 큰 놈이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이게 양의 상관관계의 뜻이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군집화 되겠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왜냐하면 이전에 큰 값이 나왔을 때 다음에도 큰 값이 나오니까 큰 값이 나온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변동성이 클 거고 반대로 0에서 가까운 값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도 0에서 가까운 값들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변동성이 작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래프는 아까 봤던 그 변동성이 작은 구간에 해당되고 이렇게 큰 구간은 변동성이 큰 구간에 해당되면서 지들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해서 영어로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고 볼라틸리티 클러스터링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입을 잘 털어놨네요. 절대값이나 제곱 뭐 크기 관점에서 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를 잘 보면 되는데 그 이게 ACF예요. 아까 그 화이트 노이즈 검정하면서 그 원래 수익률 데이터 우리 그 주인공 데이터에서 그냥 ACF를 보니까 지금 타임 레그 0 빼고는 다 여기 1에 0에 붙었잖아요. 거의 붙었는데 제곱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제곱해서 보겠다는 게 크기를 보겠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곱해서 봤더니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야? 제곱해서 봤더니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어, 그냥 데이터를 순수하게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시점이 다르면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제곱을 해서 보니까 상관관계가 생기는 게 보이더라. 네, 이게 야치 이펙트입니다. 음, 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거를 말로 풀어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치 이펙트가 이 변동성 구집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0에서 먼 값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도 0에서 먼 값이 나올 거니까 큰 값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큰 구간이 될 거고 그리고 작은 값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 그 다음에도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그만 그래프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작은 구간이 만들어질 거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치 이펙트라는 게 이 변동성 군집 현상을 설명하는 관계에 있다. 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는 슬라이드라고 썼는데 이게 되게 오개념이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게 책에서 6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 6장 내용을 되게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검정 같은 거 할 때 그 스퀘어드 ACF 플롯 방금 봤던 그 제곱한 것끼리 ACF 찍어 놓은 거 그런 그림이 책에 막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6장 오기 전까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부록처럼 얘기를 하시면서 등분산성이 위배되는 경우다라는 고들 소개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물론 6장의 내용을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화이트 노이즈 검정할 때 분산이 일정한가에 대한 논의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검정했더니 분산이 일정하다고 나왔어. 일정하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구간은 큰 구간끼리 작은 구간은 작은 구간끼리 뭉치는 현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등분산성이 위배되는 게 아치 이펙트가 아니라 분산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모이는 게 아치 이펙트예요. 그래서 요거가 오개념이 생기기 좋은 파트니까 네. 그 아치 이펙트가 단순히 등분산성이 위배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을 말씀을 드리자면 조건부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뒤에서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변동성 군집 현상, 이 볼라틸리티 클러스터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분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야겠죠. 방금 제가 말했듯이 KPSS 우리가 해봤습니다. 맞고 네, 절대 아니다. 강하게 써놨죠. 절대 아니다. 그래서 앞선 데이터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등분산성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뭉친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변동성 군집화에서 변동성을 분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변동성 군집 현상이라는 건 변동성이 큰 애들끼리 모이고 작은 애들끼리 모이는 건데 변동성을 분산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분산이 큰 애들끼리 모이고 분산이 작은 애들끼리 모인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란 소리야.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분산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변동성을 분산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오개념이다. 알고 가시고.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죠. 그래서 변동성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면 그냥 분산이 아니라 조건부 분산이라고 하셔야 된다. 왜 그런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치 이펙트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0의 값이 있을 때 여기 그림 해놨네. 잘했네. 그 0에서 먼 값들이 이렇게 직전에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도 0에서 먼 값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정규분포일 필요는 없지만 정규분포가 보통 사회 현상에서 많이 보이니까 정규분포를 예를 들어서 그려봤어요. 분산이 이렇게 크단 소리야. 분산이 이렇게 크다. 왜냐면 전에 0, 여기가 0이에요. 0. 0에서 먼 값들이 막 나왔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0에서 먼 값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0에서 먼 값이 많이 나오 그러니까 평균이 0이었으니까 0에서 멀리 떨어진 값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 분산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분산이 아니라 이전 값들이 높게 주어졌을 때 분산이 큰 거니까 조건부 분산이 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또 옆에 거 볼게요. 이전에 0에 가까운 값들이 많이 찍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이 값들이 주어졌을 때 지금 시점에
분산은 작은 거야. 왜냐면 0에 가까운 값들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한 요 주변에서 뭔가 점들이 찍힐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걸 조건부 분산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놨죠. 지금 평균이 0인 상황이니까 분산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거? 통계량? 척도니까 좋다. 좋다. 분산은 0에서 멀리 얼마나 떨어졌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먼 값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는 분산이 크다는 소리예요. 조건부 분산이 크다는 소리지. 그래서 모든 시점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 분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결국 이 그림에서 이 빨간 구간은 조건부 분산이 큰 구간인 거예요. 분산은 일정해요. 모든 구간에서. 근데 빨간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엄청 작은 값 나왔잖아요. 여기서. 얘가 작은 값이 나온 이유는 물론 랜덤한 이펙트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막 큰 값들이 나오면서 요동을 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동칠만 충분히 요동칠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0에서 먼 값들이 막 나와버렸으니까 분산이 엄청 큰 거야 얘는 조건부 분산이. 그래서 큰 값이 나올 만했다. 그래서 빨간색 구간들은 지들끼리끼리 뭉쳐있는 조건부 분산이 큰 구간이고 파란색 애들은 지들끼리끼리 뭉쳐있는 조건부 분산이 작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정확하다. 분산은 모든 시점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변동성을 분산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대신에 조건부 분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아치 이펙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괜찮아요?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네. 질문 없어요? 하셔도 되는데 없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28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금융 데이터의 특성 중에 지금 두 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세트고 얘네 둘이 세트라 했죠. 얘네 둘이 세트고 얘네 둘이 세트다. 왜 세트냐? 얘가 얘를 설명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트고 얘네 둘은 어떤 분포의 모양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설명하려고 그냥 편하게 묶었다. 그래서 두 개 묶여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저 어시메트리 헤비테이즈 설명해야겠죠. 저거 PPT 한 장입니다. 보실게요. 자, 우리 주인공 데이터 처음부터 봤던 주인공 데이터 월별 수익률 있죠? 이거를 사실 이게 뭔가 되게 간지나 보이는데 사실 그냥 점 찍은 거예요. 점 찍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점 찍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보려고 점 찍은 것끼리 이렇게 이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점이 이 Y축에 대응되는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찍혔다는 뜻은 뭐 1960년 한 뭐 5월쯤에 수익률이 0.1이 났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값이 몇 번 나왔냐라는 걸 히스토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꿨어. 바꿨더니 이런 파란색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주황색이랑 초록색 선이 있죠. 여기 보면 확대를 좀 해야 되나? 주황색 선이 있고 초록색 선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황색 선은 KDE라는 건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히스토그램 보고 정확히 히스토그램 보고 아니지만 어쨌든 히스토그램 보고 그 정규 그거랑 비슷한 얘 PDF를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컨티뉴어스한 자료일 때 쓰는 거잖아요. 아니 디스크리트 하면 그냥 막대 그래프 쓰지 뭐하러 히스토그램 써. 그 예를 들어 0, 1, 2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그냥 막대 그래프 쓰지. 얘네가 지금 0.01도 가질 수 있고 1.5도 가질 수 있으니까 0에서 1 사이의 구간을 그리고 1에서 2 사이의 구간을 그려서 히스토그램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컨티뉴어스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얘 PDF를 추정한 거예요. 주황색으로. 그걸 주황색으로 그린 거고 이제 그거랑 정확히 같은 평균과 분산을 갖는 노멀 덴시티를 초록색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비교해 본 거야.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면 초록색이어야 되고 근데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을 했더니 얘 PDF는 주황색인 것 같아. 그래서 초록색이랑 주황색을 비교해 보자. 그랬더니 정규 분포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어때요? 0보다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죠.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고 두 번째로 아주 미세하지만 꼬리가 두꺼워요. 주황색이. 그죠? 미세하지만 주황색이 꼬리가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어시메트리랑 헤비테이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0보다 약간 음의 방향으로 쏠려 있으니까 어시메트리하고 그리고 꼬리 부분이 정규 분포에 비해서 두꺼우니까 헤비테이스 꼬리가 무겁다.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사실 우리 그 막 수리통계 같은 거 하면 막 모먼트 배우잖아요. 뭐 E에 X에 뭐 N승 하면 N차 모먼트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1차, 2차 모먼트까지만 배웁니다. E에 그냥 X 하면은 평균이고 E에 X 제곱하면 분산이랑 관련이 있죠. 정확히 분산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X 3승이 되면 그 스큐네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스큐네스가 뭐냐? 그 이 어느 쪽으로 쏠렸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왼쪽으로 쏠렸잖아요, 분포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쏠려 있냐를 설명하는 게 3차 모먼트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4를 집어넣어서 4차 모먼트로 바꾸면 그게 컬토시스라는 관련이 있는데 컬토시스는 이 분포가 얼마나 뾰족하냐예요.
그래서 이 외도와 척도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 3차 모먼트, 4차 모먼트가 분포의 그런 성질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모먼트에 관련해서 어시메트리 설명을 써놨죠. 네거티블리 스큐드, 스큐 있어 보이는 말 써놨죠. 네. 음의 방향으로 쏠려 있다. 그리고 렙토컬틱, 이거 더 있어 보여, 미쳤어. 보면은 그 컬토시스라는 게 그 얼마나 분포가 뾰족한지를 설명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항상 그 기준이 필요해요. 비교할 때. 그냥 3 정도면 뾰족하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분포가 정규 분포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의 컬토시스를 계산해 보면 3이 나옵니다. 3. 노마의 3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노말이에요. 그래서 정규 분포보다 뾰족하냐? 정규 분포보다 뾰족하면 3보다 작은 거고 정규 분포보다 이렇게 테일이 크면은 테일이 두껍고 이렇게 완만하면은 3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렙토컬틱이라고 한다. 그 컬투시스가 정규 분포보다 큰 거를. 그러니까 꼬리가 두꺼우면 렙토컬틱이라고 한다. 그냥 있어 보이니까 그냥 알아주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금융 데이터의 두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도현이 형이 해주겠지만 그 어시메트리 음의 방향으로 쏠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행동 경제학이라고 이제 사람들의 뭐 시장에서의 행동을 막 분석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기업 좋은 소식이 있대 그러면은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이 기업 총수가 바람폈대 이러면 막 떡락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현상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좀 더 음의 방향으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했습니다. 금융 데이터의 네 가지 특징. 이제 다 아시겠죠? 네 가지 특징이 있고 두 개 묶어서 설명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뭐 리마크 원투 이렇게 좀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특징이 금융 데이터라고 해서 꼭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일부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예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또 금융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에서도 이런 특징이 있으면 금융 데이터의 분석 기법들을 가져다가 분석할 수도 있겠고. 예.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힘들어. 질문 받을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레프트 스큐드랑 라이트 스큐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이게 스큐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프트 스큐드라는 게 있고 그 라이트 스큐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봐도 레프트 스큐드가 왼쪽으로 쏠린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반대예요. 맞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또 책에서는 또 이 직관적인 표현을 쓰고 싶었는지 네가티블리 스큐드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관이랑 약간 이렇게 배척되지 않으면서도 뭔가 있어 보이고 괜찮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있어요. 질문하셔도 되는데 제 목이 아파가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몇 분이야? 34분 좋습니다. 제 목표는 40분에서 45분 안에 끝내고 여러분들께 쉬는 시간을 드리는 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네 가지 특징 했어요. 금융 데이터의 네 가지 특징이 뭔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모델들 있잖아요. 뭐 AR이나 뭐 MA, 뭐 ARMA, 뭐 아리마, 사리마 했잖아요. 그걸로 이 데이터의 특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냐가 관건이겠죠. 아니 뭐 새로운 데이터의 특징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모델로 잘 설명이 돼. 그러면 새로운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명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당연히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연구 주제가 되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 나온 것 두 가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모형들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제일 메인으로 봤던 게 아치 이펙트였죠. 이렇게 뭐 0 평균이 있으면 0에서 먼 값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뭔가 얘네들이 이렇게 뭐 0에서 멀리 멀리 나왔으니까 이 시점에서 나오는 값도 뭔가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데 찍힐 가능성이 높다. 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건부 분산이 크다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 시점이 주어졌을 때 뭐 이렇게 합시다. 뭐 ARMA 모델을 가져왔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뭐 AR도 있고 MA도 있지만 사실 제일 일반적인 건 ARMA잖아요. 그러니까 ARMA의 특수한 경우가 AR이고 특수한 경우가 MA고, 그죠? 근데 그러고 이제 차분을 한번 했을 때 아마 ARMA가 되면 아림하고 계절 차분을 했을 때 ARMA가 되면 사림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모형은 사실 ARM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ARMA로 우리가 배웠던 금융 데이터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아치 이펙트라는 거는 이전의 값들이 컸으면 그 다음 값도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부 분산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 값들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큰 값들이 나왔으면 조건부 분산이 커야 되고 이전에 작은 값들이 나왔으면 조건부 분산이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일정하더라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ARMA 모델은 이 오차항 입실론 있죠? 오차항 입실론이 따르는 분포의 이 분산 있죠?
그 회귀 분석에서 뭐 입실론 그런 거 대충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오차항이 따르는 분포의 분산을 컨스턴스 베리어스로 그러니까 등분산하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분산이 일정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산은 당연히 일정해야죠. 앞에서 말했듯이. 근데 아치 이펙트는 분산이 일정하지만 조건부 분산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게 아치 이펙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확인을 해봤더니 조건부 분산마저도 일정해. 그러면 그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치라는 모델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치라는 모델에서 확장을 하면 같이 이같이 t같이 뭐 친구들 막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제일 기본으로 되는 모형이 아치라는 모델이고 그 모델이 나온 배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치 모델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봐야겠죠. 수식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수식이 나오는 부분은 언제나 눈물이 흐릅니다. 별로네. 어쨌든 그래서 아치라는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 모델을 막 제가 막 수식을 뭐 x 제곱 막 이렇게 읽으면서 뜯어볼 게 아니고 중심을 잃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식이 나와도 우리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게 맞는지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지. 뭐 이거를 뭐 모델이 어떠고 저쩌고 이 수식적으로 막 파고드는 거는 그거 혼자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게 이런 수식에 들어맞는지 일맥상통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치 모델, 그러니까 아치 이펙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 아치 모델이니까 그러면 아치 모형이 아치 이펙트를 잘 반영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게 딱 그 직관이랑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음, 보실게요. 여기 XT라는 게 있고 여기는 제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가 제곱을 취해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만 봤을 때 현재 값의 제곱은 어때요? 과거 값의 제곱들의 뭔가 선형 회귀를 한 꼴이죠. 그러니까 현재 값의 제곱을 과거 값의 제곱들로 선형 회귀를 했어. 그러니까 제곱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죠. 부호에 관계없이 크기를 보겠다 이거야. 부호 관계없이 크기를 봤더니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런 특징 때문에 분산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끼리 모이는 현상이 설명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현재 값의 제곱이 과거 값의 제곱들에 대한 선형 회귀로 표현이 되는 이 모형은 이 개수들이 전부 양의 개수라는 가정하에 과거 값의 제곱이 클수록 현재 값의 제곱도 큰 모델로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수가 전부 양수라는 표현이 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개수가 전부 양수인데 선형과로 표현이 되니까 과거 값의 제곱이 클수록 그 현재 값의 제곱도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모델이 아치 이펙트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괜찮으세요? 아니, 표정이 안 좋네. 질문 받을게요. 아, 그 금융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어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징을 설명하는 모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논리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은 게 그 금융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어려워 보이는데 뭐 제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환율 있잖아요, 환율. 그러면은 우리나라라고 쳐볼게요. 우리나라 뭐 미국 환율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잘 살아 평온해 이럴 때는 환율이 어때요? 환율 변동이 되게 적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계엄을 했어. 그러면은 환율 올라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 근데 이제 뭐 또 윤석열 구속이래. 내려가. 구속 취소래. 올라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 성대일 때는 변동성이 작은데 뭐 계엄 이런 거 한번 하면 변동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들끼리 모이는 현상이 금융 데이터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질문 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아침 모델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현재 값의 제곱이 예, 예,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데이터 사실 이제 우리가 모델을 세운 이유는 현재 데이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에 어느 정도 핏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모델 가지고는 이 금융시계의 데이터 이런 특성 때문에 핏한 모델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은 뭔가 차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막 모델이 막 지저분해져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계엄 마음에 드셨구나. 어, 어. 아니 그쵸. 사실 그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는 것 자체가 아웃라이어예요. 볼까요? 앞에 보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 1960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한 번도 이 정도의 변동이 나온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예요. 근데 그게 이상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한 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도 이상치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큰 값들이 막. 그러니까 이 군집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상치의 군집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열심히 들어주신다는 증거니까 제가 마음에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치 이펙트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이전 값들이 클수록 다음 값도 크다는 얘기니까 그 이전 값들의 크기와 다음 값들의 크기 간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전 값들이 클 때 다음 값이 0에서 먼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분산이 크다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전 값이 크면 클수록 다음 값의 조건부 분산이 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치 이펙트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동치인 명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 일맥상통하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아치 이펙트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전부 다 들어맞는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뭐 현재 값의 제곱이 과거 값들의 제곱에 뭐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1번 오케이. 그럼 이러면 당연히 뭐 여기 ax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붙으면 얘가 클수록 얘도 클 거 아니에요. 개수가 모두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1번 오케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조건부 분산을 뭔가 통계적으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해봤더니 실제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온대. 조건부 분산을 뭐 어렵게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뭐 이거 왜냐 하면 다 달아뒀으니까 혼자 읽어보시고 조건부 분산을 계산을 해봤더니 입실론 t 제곱이 나온대. 아까 ARMA 모델에서 뭐가 문제였어요? 분산이 일정한 건 맞는데 조건부 분산까지 일정해 버린 게 문제였잖아. 이게 조건부 분산 뭐였어요?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t가 붙었죠. 이 t 하나 붙은 게 엄청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아치 모델 정의했던 거 여기서 시그마 제곱 t가 뭐였는지 끌어와 보면 마찬가지로 이 과거 값들의 제곱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과거 값들의 제곱이 클수록 조건부 분산도 크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치 이펙트를 워딩만 다른 두 가지의 표현으로 설명을 했고 그 두 가지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것까지 보였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치 이펙트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치라는 모형이 나왔고 실제로 그 아치라는 모형이 우리가 목표했던 아치 이펙트라는 걸 잘 반영했다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해 봤다 이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융 데이터 특성이 아까 네 가지 있었잖아요. 아치 이펙트랑 뭐 볼라틸리티 어쩌고 얘네 둘이 세트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이 어시메트리랑 헤비테일즈였죠. 이것도 이제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금융 데이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니까 잘 반영하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 어시메트리는 사실 잘 반영을 못 합니다. 왜 반영을 못 할까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곱 간의 상관관계였잖아요. xt 제곱은 xt-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제곱 때문에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를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 더 많이 나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시메트리가 반영이 안 됩니다. 음의 방향으로 정보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오히려 크기라는 관점만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우리의 저 제곱이 오히려 음으로 쏠리는 현상은 잘 설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시메트리는 잘 반영을 못한다. 반면 헤비테이스는 반영을 잘 해요. 이게 뭐 실제로 뭐 수식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뭐 정규분포보다 첨도가 크다, 뭐 커티스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아치 모델에서 이거 IID하게 가정했죠. IID 0,1 오차항 이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 저렇게 IID하게 오차항 가정하면 무슨 분포 가정이에요? 회귀분석에서 뭐예요? 정규분포죠. 네, 정규분포예요. 근데 이거는 꼭 정규분포일 필요가 없이 IID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T분포로 바꿔가지고 T분포가 정규분포보다 볼이 큰 거 아시죠? 정규분포 이렇게 생겼으면 T분포는 뭐 이쯤 생겼습니다. 네. T분포로 바꿔서 그때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더 꼬리가 두꺼운 걸 반영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조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 특성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시메트리는 잘 설명을 못하지만 나머지는 잘 설명을 하는 모델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 어시메트리를 잘 반영하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정보가 쏠리는 걸 더 잘 반영하는 모델은 후에 도현이 형이 이같이 티같이 해줄 겁니다. 46분인데 망했네. 어떡하지? 50분 안에 끝낼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또 그 아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치 모델이 결국 아치 이펙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 모델 생긴 걸 보니까 현재 값의 제곱과 뭐 다음 값의 제곱 간의 그 어떤 선형관계를 모델링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어때요? XT가 아치를 따르면 얘 제곱한 거는 AR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AR이 뭐였냐면 별게 아니고 아까 여기 제곱 있었잖아요. 이렇게 제곱 있었잖아. 제곱 뗀 거야. 제곱 뗐어. 그냥 현재 값은
과거 값들의 선형 결합으로만 표현되는 게 AR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곱을 떼면 AR이 되니까 아니, 제곱을 붙이면 아치가 되니까 거꾸로 아치 모델이 제곱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제곱 떼 하면은 AR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실제로 성립하는 명제입니다. 밑에 증명축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곱을 했더니 AR이 된다. 그러면 예, 제곱을 했더니 AR이 된대. 근데 우리가 앞에서 AR, MA, AR, MA 쭉 배웠잖아요. 그 플로우만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AR이 있고 MA가 있는데 AR, MA가 또 나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AR만 가지고 MA만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고 잘 핏이 안 되니까 AR, MA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AR, MA가 나온 배경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치도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 제곱했더니 AR이래. 근데 혹시 나도 제곱했을 때 AR 말고 AR, MA 따르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뭔가 더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게 가치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아치는 제곱하면 AR 따랐는데 가치는 제곱하면 AR, MA를 따라요. 이게 끝입니다. 네. 밑에 뭐 보시면 이제 뭐 기존에 여기까지 나머지 전부 다 아치에서랑 동일한데 이 같이 G가 붙으면서 추가된 게 요 부분이에요. 네, 요 부분이 추가돼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과거의 영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이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이전 시점에 시그마 제곱을 가져온다는 건 더 이전 시점에 있는 x 제곱까지도 끌어오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냥 아치 썼을 때보다 좀 더 과거의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과거 좀 더 과거의 데이터의 제곱이 컸으면 지금 데이터의 제곱도 커지는 조건부 분산이 커지는 그런 관계를 좀 더 모델링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치다. 네, 그래서 아치 가치까지 끝났습니다. 아 좋네요. 쉽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원래는 재민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복습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죠? 너무 훌륭히 하셨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스킵. 나중에 혼자서 보시고요. 그래서 어머, 제 파트는 그 GARCH 모델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일정한 그 잔차가 화이트 노이스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때는 이제 알마나 아리마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ARCH 효과를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잔차의 제곱값을 가지고 뭐 ACF나 PACF 플롯 확인한 다음에 그 LB 테스트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자기 상관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기 상관이 있으면 아, 자기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왜 웃으시죠? GRCH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RCH 모델 적합을 해주고 이때는 보통은 PQ를 1이나 2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단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는 교재에 있는 예제인데 이제 네, 그러니까 잔차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 플롯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ACF랑 PACF 플롯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뚜렷한 추세나 계절성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상성을 만족을 하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수치적으로도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KPSS 테스트도 수행을 했는데, 이 여기 모든 유의 수준에 대해서 그 저희의 그 검정 통계량이 얘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없어서 정상 시계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뭔가 글씨가 많죠? 네,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상 시계열인데 아까 재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틀렸던 화이트 노이즈가 더 작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성은 확인을 했지만 화이트 노이즈인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 보면 화이트 노이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알마, 아리마 이런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화이트 노이즈가 되도록 한 번 단계를 거쳐준 다음에 이제 GARCH 모델을 이렇게 적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는 알마 15,2를 이용을 했다고 하고 이거를 사용을 했더니 성공적으로 구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LB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 그런데 여전히 잔차에서 그 패테일이랑 이분산성이 존재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변동성 모델링을 위해서 GRCH 모델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PQ를 1이나 2로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 P랑 Q를 둘 다 2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화이트 노이즈라면은 잔차의 제곱값이 ACF가 0 근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값에서 유의 수준을 초과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기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벌리테리터리 변동성 근집 현상이 존재하고 RT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GARCH 모델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이 금융 데이터에서 복잡성이랑 설명력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GRCH2 모델이라고 해서 GRCH2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진단 및 결과 해석으로 넘어올 건데 네,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피팅이 된 건지. 그래서 잔차를 분석을 해본 결과 더 이상 자기 상관이나 RT 효과가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희 모델이 전반적으로 잘 적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큐큐 플랫을 보면은 여기 네거티브 쪽이 좀 더 두껍고 어쨌든 양수 쪽에서도 좀 패테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GRCH 모델이 전반적으로는 잘 해석을 해주지만 극단적인 이런 하락이나 이런 약간 상승에 있어서도 좀 이런 그걸 뭐라고 했었죠? 이상치를 분석을 잘 못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도현님께서 더 좋은 모델들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재현님께서 교재 있는 예제만 하면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비트코인 투자하십니까? 네, 이 예제가 이 예제가 비트코인을 DARCHB 변동성을 모델링한 예제인데 태글에 올라와 있는 예제고 코드도 다 올려드렸고 데이터도 최근 것까지 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형식상 그 비트코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아까 저희가 금융 시계열 특징으로 말했던 거랑 굉장히 많이 겹치는데 어, 네, 가격이 매우 빠르고 크게 움직이죠. 많이들 겪으셨죠. 막 완전 떡락했다가 완전 막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용하고 싶은 GRCH 모델을 적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데이터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오를 때 계속 확 오르죠.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구간에서는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네, 확 올랐다가 막 확 내려가고 이 딱 봐도 이 변동성 군집화가 딱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쵸? 네네네. 그래서 이 예제의 목표는 최근 30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GRCH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향후 7일간의 그 변동성 혹은 그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이 이 예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를 저희는 잔차를 분석을 한다고 했었죠. 금융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 잔차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원래 시계열이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은 이동 평균, 그다음에 검은 선은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요 구간을 보면은 변동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 군집화 현상이었죠. 그래서 한 번 변동성이 커지면 그 상태가 계속 한동안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수익률 지계열이고요. 큰 폭의 스파이크가 존재를 하고 꼬리가 두꺼운 모습으로 팻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저희 원래 정 노멀 노멀 분포고 이게 저희의 현재 데이터 분포입니다. 팻테일을 보이고 약간 왼쪽에 조금 더 두꺼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는 그냥 잔차고 얘는 로그 잔차인데 로그 잔차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GARCH 같은 그런 변동성 모델링에 적합하던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GRCH 모델을 적용을 할 건데 이 플롯을 보면은 여기 1이랑 4랑 여기 7이 이렇게 저희 범위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GRCH 11, 44, 77 이 세 가지 모델을 그 후보로 정하셨는데 그 각 모델 서머리 요거를 확인을 해본 결과 11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이걸 최종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이 모델을 적용한 이후에도 그 패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약간 그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가정이 정확하게 맞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아까 재민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던 GRCG 모델의 한계이고요. 그래서 이따 또 도현님께서 이런 좋은 모델들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마 가장 너무 빨리 끝났는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 있으실 만한 그 포캐스팅을 해볼 건데요. 요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그 파란색 선이 실제 데이터고 요 오렌지색 선이 저희가 모델로 예측을 한 데이터 구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날카롭게 위아래로 튀는 구간들이 많고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자산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저희 주황색을 보시면은 이 GRCH를 통해서 예측을 한 선인데 전반적인 방향성은 잘 따라가지만 실제 급등락을 완전히 예측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냥 장기적인 흐름은 잘 예측하지만 단기적인 급변은 예측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뭐냐면은 그 변동성 앞으로 7일간의 변동성 변화를 그 예측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자면 GRCH 모델은 변동성을 분석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측 또한 변동성에 대한 예측이고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GRCH 모델이 전반적인 변동성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 그리고 단기 급등락이나 급단값에는 여전히 조금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GRCH를 기반으로 그 GRCH, 뭐 EGRCH 이런 더 발전된 모델들을 활용하는 것도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제 가치 모델을 단점을 보완하는 이제 확장형 모델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인데 저는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제 가치 모델의 단점과 이제 이를 보완하는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티베이션이 이 보완을 하기 위한 모티베이션이 이제 제가 다른 수업 금융 관련 수업에서 얕게라도 좀 얻게 됐던 이제 지식을 스스로 복습을 하고 좀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학에서 이제 시계열 관련 공부랑 연결 지을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제 파트는 이제 제 스스로의 복습 그리고 이 교재 내용을 제가 배웠던 이제 금융공학 공부랑 연결 짓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가치 모델은 이제 volatility clustering 현상을 잘 설명하는 등의 장점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6.1에서 이제 다뤘던 금융시계의 특징에 대해서 견주어 본다면 이제 모든 현상들을 잘 설명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금융시계의 특징을 제가 예전에 수강했던 이제 금융공학 관련 과목을 떠올리면서 이제 읽어보니까 나름 연결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시미트리 현상은 이제 금융시 계열에서 수익률을 실제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정규 분포보다는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네거티브리 스큐가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수익보다는 손실을 기대하는 경향이 더 크고, 이제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하는 이제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랑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이 교재를 읽으면서 하게 됐고, 다행히 실제로도 이제 교재에서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 제가 이따가 다룰 모델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세 명이서 파트를 분배할 때 이 파트를 한번 제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던 거 보시고, 네, 네, 레버리지 이펙트는 그래서 뜻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 재무에서는 사실 이제 자신의 부채를 활용해서 자본을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효과의 뜻도 있지만,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 투자 자산에서 다룰 때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는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이제 패닉 셀링이 이루어지는 등의 방식으로 변동성이 증가하는, 네,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용이 낮은, 즉 서브프라임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한테도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대출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에 대해서 연체가 발생하자 이제 투자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면서 이제 붕괴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순식간에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고, 다른 예시에서도 이제 좋은 소식에 대한 이제 상승보다는 그 좋은 것과 비례하게 나쁜 소식에 대해서 시장이 붕괴되는 속도가 더 빠른, 네,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혼란이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가치 모델에서는 이제 이 일을 잘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까지가 이 교재에서 나온 내용이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것은 추가를 해본 내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제가 다른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 교재랑 연결을 한번 지어보려고 시도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얕게 배운 것이라서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이전에 설명했던 레버리지 이펙트랑 가끔 좀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나름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volatility surface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옵션 시장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공면인데, 이 공면이 왼쪽 꼭대기로 갈수록 이제 말아 올라가는, 네, 그런 스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가 레버리지 이펙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옵션 만기, 뭐 행사 가격 이런 생소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저도 복습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해야 이제 그 아티스트 서페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옵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이렇게 많아? 그렇네. 그럼 콜 옵션, 풋 옵션을 알고 계신가요? 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다들? 아, 진짜요? 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뭐 간단하게, 뭐안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콜은 매수, 이제 풋은 매도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옵션은 이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 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매수를 할 권리, 풋 옵션은 매도를 할 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내용을 통계전산 들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오, 그렇구나. 네. 네, 여러분들 이제 그냥 뭐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거나 하는 이제 행위들은 많이 해봤을 거라고 아니, 왜 말을 안 해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경영학과인 승환이만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많이 가져왔는데,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주식을 사거나 코인 사거나 하는 이제 행위들은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뭐 얼마나 오를지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뭐 혹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 예측을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을 때가 뭐 있을 것입니다. 주식 하나가 이제 500원이라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미래에 이것이 800원으로 오를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면 이제 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은 100원을 주고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옵션 자체 가격은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럼 만약 800원의 이 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500원을 주고 800원의 옵션을 팔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옵션 값은 100원만 주고 이제 300원을 벌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00%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거는 주식을 현물로 샀어. 현물로 이제 500원에 사서 그걸 800원에 팔았을 때보다 당연히 수익률이 더 크게 되는 거겠죠. 네, 반대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주식이 떨어질 거로 예측된다면 이제 500원에 팔 권리, 즉 풋옵션을 100원 주고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제 주식이 300원 떨어진다면 이제 이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주식을 500원에 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200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나올 노테이션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이제 뭐 S랑 K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옵션을 행사할 때 자산을 이제 현재 가격은 이제 S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 옵션을 행사하면 자산의 매수 혹은 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자산의 가격은 이제 K라고 표기를 합니다. 네, 이전에 콜옵션 예시에서는 이제 현재 가격의 S가 800원이고 행사 가격은 K가 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행사해야 되는 상태 혹은 이제 이미 행사가 이루어진 옵션은 이제 in the money 옵션이라고 하고 아직 행사하면 안 되는 상태는 이제 out of the money 해서 OTM 옵션이라고 합니다. 아까의 콜옵션 예시에서는 이제 행사를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ITM in the money 옵션이 되겠죠. 이것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옵션이었던 이유는 이제 자산의 현재 가격 800원이 옵션 행사 가격 500원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정리하겠지만 이제 콜옵션은 현재 가격이 옵션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ITM, 이제 그렇지 않으면 OTM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풋옵션의 이제 OTM, ITM 여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리플이라는 코인이 현재 가격이 이제 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근데 구매했던 행사 가격 K가 4,000원짜리 풋옵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행사하게 된다면, 네, 지금 시장에서 5,000원에 팔 수 있는 자산을 4,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OTM일까요? ITM일까요? 음, 원섭이? 이거 OTM이에요? ITM일까요? 이거는 지금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팔면 이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네, 아쉽지만 땡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리플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5,000원에서 3,000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금 행사하게 된다면 이제 4,000원, 즉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이제 ITM 옵션이 되는 거겠죠. 네. 방금 예시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말을 바꿔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제 옵션은 행사 가격이 자산의 현재 가격보다 높으면 이제 풋옵션은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콜옵션은 행사를 하지 말고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옵션 행사 가격이 이제 자산 현재 가격보다 낮게 되면 S가 K보다 크게 되면 이거는 이제 풋옵션은 행사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콜옵션은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아이템 옵션은 좀 두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미 이득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옵션이니까 이제 실제 옵션 시장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OTM 옵션이잖아요. 이거는 아직 실행을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S가 K보다 작으면 이제 S가 K보다 커지기를 기다리는 이제 OTM 콜 옵션 보유자가 많을 것이고 S가 K보다 크면 S가 K보다 작아져서 빨리 비싼 K에서 팔기를 기다리고 있는 OTM 풋옵션 보유자가 많을 것입니다. 네, OTM 풋옵션을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를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 K가 여기 있고 S는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 K는 정해져 있고 S는 이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S가 K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지금 OTM인 거고 이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내려가서 S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행사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S가 K보다 작아져야 옵션을 행사하는 거니까
어, 현재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더 떨어질수록 이제 그것보다 더 떨어질 거로 예측하는 풋옵션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volatility surface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까지 ITM 옵션, OTM 옵션 같은 얘기들을 왜 했는지를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X축이 옵션의 스트라이크 그 K이고 그다음에 이제 Y축이 옵션의 만기까지 남은 시간, 그 유효 기간이라고 할 수, time to maturity 유효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Z축은 이제 그 implied volatility 내재된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여기 지금 X축의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이 3,500이고 오른쪽이 5,000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할수록 K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이제 K가 S보다 낮은 구간, 그리고 오른쪽은 K가 S보다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만기 시간은 이제 우선 일단 제쳐두고 이제 X축과 Z축의 이 관계를 지금 비교해 보자면 네, S가 K보다 더 클 때 implied volatility가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S가 K보다 높을 때 이제 행사하지 않은 OTM 풋옵션이 더 많다고 결론 내렸었고 이제 풋옵션은 하락장일수록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하락할수록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이 volatility surface를 통해서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조금 3D로 보여주는 거가 volatility surface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가치 모델이 레버리지 이펙트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이 volatility surface가 보여준 현실은 이제 블랙 숄즈 모형의 가정이 실제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거가 저희 겨울방학 마지막 세션이랑도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 소개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거는 옵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형인데 이제 자산의 수익률이 정기분포를 따르고 또 변동성이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지오메트릭 브라운의 모션 얘기를 하실 때 나왔기 때문에 그 설명에서 등장한 이 배경이 아마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implied volatility가 특정 조건과 시간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 가정이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volatility surface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교재에서 결국 가치 모델이 표현하지 못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로 어떤 걸 다루는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치 모델이 있는데 이 가치 모델에서 E는 이제 익스포넨셜의 약자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변동성의 로그 값을 이제 모델링하기 때문에 로고를 벗기면 지수함수로 표현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의 형태는 가치 모델과 같은데 여기 이제 감마로 된 항이 새로 추가된 거가 이제 특별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그 변동성 식에서 여기 P, O, Q 이 개수들을 1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로그 변동성 식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여기 오차항의 함수 이 g는 이제 음수의 절대값은 9를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이거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음수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고 양수는 그대로 나오는 그런 거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차항이 이제 0보다 큰 상승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작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락장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상승장일 때와 하락장일 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오차항이 0보다 클 때가 왜 상승장이냐? 뭐야. 이게 왜 상승장이냐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제가 이걸 좀 해봤을 때는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치 그 공식을 할 때 XT는 이제 XT 수익률은 이제 시그마 T ET라고 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ET에 대해서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시그마 t는 이제 변동성 이거는 무조건 양수해야 되니까 이제 xt가 마이너스면
et도 마이너스고 이제 t가 플러스면 x도 플러스. 그래서 이제 네. et가 그 오차항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결국 xt가 마이너스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이게 양수면 상승장이고 네, 음수면 하락장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장일 때랑 하락장일 때 그래서 변동성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설명하자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일단 이 감마 1 이거를 이제 음수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음수로 설정하게 된다면 하락장인 경우에는 이제 이 이 항의 절대값이 네, 이 항의 절대값보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하락장인 경우가 이 경우가 이제 이 경우보다 더 크게 되니까 절대값이 그래서 로그 변동성이 결과적으로 더 크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하락장일 때가 상승장일 때보다 볼라틸리티가 더 크다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잘 반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T가치 모델에 대해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T가치 모델의 T는 이제 스레시홀드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을 추가를 함으로써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만 변동성이 추가되도록 하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승장인 경우에는 아예 추가가 안 되고 하락장인 경우만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이 추가되니까 이제 1이 되니까 네 추가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락장과 상승장의 볼라틸리티를 이제 보다 확실하게 구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본 논문이 있어서 이제 내용을 간단히 가져온 것이고 네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는 이제 네, 멀티플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를 하면서 네, 시결 변수가 여러 개인 상황에서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을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